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식 홀대하는 집에는 절대로 시집가면 안 된다고요. 자식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자식을 홀대하는 건 분명히 그 집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곳에 시집가서 시집살이 힘들게 할까봐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끼리 결속이 너무 강한 집안은 피하라고 말이죠. 그 안에 네가 가족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결국 제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외할머니께서도 모르는 게 있었나 봐요. 결혼을 해보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가족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시댁은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맞아요, 언니.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끼리 결혼 이야기를 끝내고 시댁에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 나이가 당시에 38이었고 저도 동갑이었으니 저희 집에서는 빨리 시집가라는 느낌이었고 남편 집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설렘과 긴장을 안고 들어간 시댁에서 저는 의외의 상황과 맞닥뜨렸어요. 근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오래 사귀었어요? 저희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사귀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 나왔고요. 어머,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 하는 거야? 요즘 애들 그렇게 빠르게 결혼 선택했다가 이혼도 많이 하잖아. 그래도 연애를 2년 정도는 해보고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는 벌써 결혼하라고 난리라서요. 이 사람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저도 한다면 빨리 하고 싶고요. 저는 남편을 보며 싱긋 웃었죠.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으로 저와 잘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나 모르겠네. 상견례도 솔직히 나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 좀 더 사귀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반기는 표정이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와 정반대였거든요. 계속 상견례를 미루면서 결혼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 노충과 가들은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추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더 사귀어봐도 똑같은 거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맞죠. 혹시 집안에 어떤 사정이라도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요. 그날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를 향한 무척 교묘하고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저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저를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서 와요. 차린 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요. 정말 복스럽게 잘 먹어서 보기 좋아. 아, 근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좀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제 통통한 몸을 아래 위로 쳐다보며 은근히 제 외모를 깎아내리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군요. 뚱뚱한 사람에게 진짜로 뚱뚱하다는 말을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참았어요. 설마 날 비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죠. 절 비꼬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리고 드레스 입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지. 정말 10번, 100번도 넘게 저를 합리화시켰죠. 그리고 남편도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말을 시모에게 들을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괜찮아. 난 토실토실한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울해하지 마.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되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사랑꾼인 저희 남편이죠. 그런 남편 아니었으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재수없는 게 시모였죠. 그리고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 시모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는 화장실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건지 둘이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 건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어이없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더라고요. 오빠는 저 사람 어디가 좋아서 만나?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가끔씩 정색하는 거 봤거든? 게다가 나까지 무시하는 시선 보낸다니까. 그것도 오빠 없을 때만. 화장실 안에서 그 이야기 듣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런 적 없고 그런 짓만 당했는데 제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 여자랑 오빠 결혼하는 거 싫어. 오빠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더 이상 듣고 있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실 문을 요란하게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셀쭉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정말 갈수록 이해 불가였어요. 제가 대체 뭘 했길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지 도무지 짐작 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런 방해에도 절대로 낚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을 시모와 신우는 번갈아가며 괴롭혔어요. 은근한 전략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 그 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하더라고요. 나는 저 애를 며느리로 삼기 싫어. 덩치도 크고 얼마나 게을러 보이니? 그렇지 않아도 너희 아버지 암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런 애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 오빠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건데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와?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그리고 오빠도 알잖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랑 인연 끊고 싶으면 그 여자랑 결혼하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남편을 괴롭혔더군요. 저는 덩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성격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지 체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버릴 정도로 포기가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물고 늘어지는 편이었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자고로 연애라는 건 주변에서 말릴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라고 하지 않던가요? 친구처럼 잔잔하고 평화롭던 저와 남편의 사랑은 방해꾼의 등장으로 뜨겁게 불타올랐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까이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제 성격이라 저도 시모와 신우 몰래 준비를 좀 했어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하려는 이유는 시부에게 결혼한 자신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부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나와서 밥 한 끼 정도 못 하셔? 외출은 가능하셔. 다만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상태라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거거든.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저는 일이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하고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주말 시부의 컨디션이 좋을 때 시간을 정해 시부의 외출을 감행했어요. 물론 시부에게는 당일 가서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하면 시모와 신우가 또 깽판 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을 옷은 남편의 신발과 넥타이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를 대면시켰죠. 아유, 이렇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려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애가 많이 모자랍니다. 일하느라 집안일도 잘 못 거들어서 처음에는 많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래도 애정으로 봐주세요. 못하는 걸 못한 채로 두는 아이는 아닌지라 조금씩 잘해 나갈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이 모양이라 아들놈 장가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이뤄주는 것 같아 고맙네요. 그리고 입원한 동안 아들 통해서 며느리가 이것저것 제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무지니 우리 아들은 복 받은 거지요.
시부가 입원한 동안 남편을 통해서 시부에게 이것저것 챙겨줬거든요. 특히 병원 생활로 입맛 없을 것 같은 시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넣어드렸고, 안에 있을 때 심심하지 마시라고 좋아하시는 책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여러 면으로 도장을 쾅쾅 찍어놓은 보람이 있었어요. 시부가 저를 무척 좋게 봐줬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나를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줘야 좋지요. 최대한 빨리 잡아서 제가 손주라도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원했던 그 말이 시부의 입에서 나왔어요. 시부 덕분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짜 잡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소소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제야 시모와 신우가 뛰어오더군요. 사실 두 사람에게도 상견례 한다고 미리 말해놨거든요. 시부가 온다는 이야기만 쏙 빼놓고 말이죠. 당연히 제가 전화하니 네가 뭔데 멋대로 상견례 날짜 잡냐며 가지 않을 거라고 코웃음 치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있다는 걸 남편에게 뒤늦게 듣고 놀라 달려온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당황한 시모와 신우를 앞에 두고 시부가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날 왜 늦은 거야? 너도 상견례 계속 미룬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런 자리에까지 늦어?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 아파서 그런 거면 그런 생각 버려요. 당신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걸 잘 알았어요. 시모와 신우가 왜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지 물어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요. 어머님,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곧 40인데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 집안에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40이 다 돼가는 저희가 1년 정도 사귀었으면 많이 사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결혼을 더 끌어야 하는지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납득하고 그 말에 따르던 말던 하죠. 시모가 또박또박 할 말 하는 저를 살짝 때려보더군요. 저도 엄마 아빠 위세가 있으니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가 있는 앞이었잖아요. 아들의 결혼을 그 무엇보다 축복하고 좋아해주는 시부가 있는데 내가 뭐가 겁나겠어요? 시부 위세를 등에 업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부도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 며느라가한테 다 들었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듣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언제든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며. 나한테 한 말이랑 애들한테 하는 말이 왜 달라? 그러자 시모가 입을 꾹 닫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부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비밀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죠. 그날을 기점으로 제 안에서 시모는 꽁꽁이가 있는 사람 1위에 올라섰어요. 그렇지만 시부를 끌어들인 보람이 있었는지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음해 말까지 기다렸어야 할 뻔했거든요. 결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성가시게 하던 시모는 시부의 전화 한 통이면 쪼그라들어서 결혼 준비는 문제없이 해나갔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건 남편의 통장 관리였죠. 남편은 매달 50만 원씩 시모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다 싶었지만 그건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주는 거니 제가 손댈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모도 조모와 시부를 돌보느라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조모도 살아계시는데 1급 시력장애와 노환으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본인의 남편 병간호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직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힘든 일을 하는 분이니 그 정도 용돈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6년쯤 지났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이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마주칠 때마다 저를 노려보긴 했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굴지는 않았어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쯤에는
남편과 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누그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아이에게 뭔가 사주거나 엄청 예뻐하는 건 본 적 없지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낸 적 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 안아주지 않아도 너무 마음 쓰지 마. 사실은 어머니가 새어머니거든. 그래도 여태껏 나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핏줄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겠지.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 이상 바라면 욕심이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사람들이 왜 남편 결혼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결혼을 늦게 가든 노총각으로 늙어 죽든 상관 안 한 모양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애가 생긴 후 제가 애와 떨어질 수 없다 보니 시댁과 만남을 계속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모가 외출하려다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다리뼈가 골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골절된 뼈가 붙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올 때 저희가 시댁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가는 차 안에서 시모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저희 집이요? 그래. 시어머니가 다쳤는데 너희는 그냥 집에만 내려다주고 갈 생각이었니? 지금 당장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데 목발 짚으니 겨드랑이랑 어깨도 너무 아프고 온몸이 별로야. 그러니 너희가 내 수발 좀 들어야겠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제 막 새돌이 된 아기가 있는 맞벌이 집이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저는 퇴근과 함께 육아 시작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까지 떠맡으라는 건 너무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게다가 애까지 키우고 있어서 어머님 수발 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가씨 댁에 가 계시는 건 어때요? 아가씨는 혼자 사는 데다가 일도 재택근무인 걸로 아는데. 언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어떤 인간이 나랑 연애하고 싶겠어요? 나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맨입으로 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경우 없는 일 아닌가요? 어머님이 평생 아프실 건 아니잖아요. 다리만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냥 모셔달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에 더 못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어머님 편으로 붙여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님 모셔주면 될 것 같은데. 꼴랑 100만 원으로 누구한테 그딴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중에 절반은 엄마 용돈이잖아요. 사람을 그따위 싼값에 부려먹어도 되는 일이에요? 200만 원 맞춰주면 생각해 볼게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에 슬금슬금 열이 나더군요. 아가씨, 보자하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자식이 남편뿐이에요? 아가씨도 어머님 모실 자격 충분한데 그럼 저희한테 돈 주세요. 그 돈 받고 제가 일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 테니까. 그만해라.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너가 모시기 싫어서 내 딸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먼저 돈 이야기 꺼낸 건 아가씨예요. 어쨌든 저희는 상황상 어머님 못 모시니까 아가씨랑 저희랑 모은 돈으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라도 받으세요. 아들아, 네 와이프 하는 거 보고 할 말 없니?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이거 봐라. 아픈 엄마 모시고 싶지도 않다며 네 누이 동생한테 미루는 것 좀 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겠어?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야근 많고 이 사람도 집에 와서 독박 육아해서 정말로 어머니 모실 시간 여유가 전혀 없어요. 병원이라도 들어가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원하는 거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오시면 되고요. 뭔가 남편이 한마디 해주길 바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모가 기가 찬 듯 남편을 쳐다봤어요. 너 결혼했다고 사람이 바뀌었네. 예전에는 내가 하란 대로 꼬박꼬박 해주더니 이제는 그런 거 해줄 필요 없니? 그것도 다 네 와이프가 뒤에서 시키는 거겠지? 와이프한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어쨌든 저희는 거절했으니까 동생이랑 상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시댁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 마음속에서만 끝난 일이더군요. 얘, 너 정말로 나 수발 안 들 거니? 이래서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딴 취급을 받게 해? 오빠, 진짜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엄마를 맡으라고 할 수 있어? 오빠가 인간이야? 두 사람이 교대로 남편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아주 거머리가 따로 없을 정도였죠. 시모는 전화통화로, 신우는 찾아와서 남편을 괴롭혀댔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피로로 늙어가기까지 하니 저도 이제는 못 참겠더군요. 시모와 신우에게 한마디씩 하려다가 남편 말이 생각나서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자기 키워준 어머니라며 이해해달라는 그날의 남편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시모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도록 했어요. 다만 딱 두 달만 봐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신우에게 돈도 받아내고 싶었는데 신우가 제대로 된 일도 안 하고 다니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시모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온 첫날부터 저에게는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점심 식사도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반찬이 빈약해서 뼈가 낫겠어? 네 자식이 아팠어도 이리 성의 없이 했을까? 저녁밥이 느끼해서 그런지 상큼한 과일이 먹고 싶구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건 신선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좀 사와. 복숭아나 메론 같은 걸로. 시모는 정말 진상 중에서도 상진상이었어요. 집에 없는 와중에도 전화를 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했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애를 볼 시간도 없이 휘둘렸어요. 정말 온갖 트집을 다 잡더군요.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시모는 한 번도 시부나 조모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더군요. 시모가 시부의 병간호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도 시부도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더군요. 따로 남편에게 말해서 함께 시부의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조모가 있는 요양원은 그리 멀지 않았기에 거기부터 들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조모 병원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지난달에는 방문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저희한테 이상한 말로 인사를 전하더군요. 어머,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사실은 어르신도 보호자분들 오시길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래요? 저희 주 보호자는 저희 어머니인데 언제 오고 안 오셨는지 알 수 있나요? 잠깐 차트 볼게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훑는 간호사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드디어 찾았는지 밝은 얼굴로 제게 말해줬어요. 6개월 전에 한 번 오신 거로 되어 있네요. 어머님이 오셨다고 차트에 적혀 있어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데 시모가 6개월 동안 안 온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수발 들고 있는 와중에도 조모와 시부를 신경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상한 일 투성이었지만 면회 중에 그 생각만 할 수도 없으니 얼른 시조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새끼 왔니? 네, 지난달에는 죄송해요. 어머니도 다치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거든요. 밖에서 사온 음료를 옆 침대분들에게도 챙겨주고 조모를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 내의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시모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청력이 예민하셔서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치매 노인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우리 손자, 손 좀 잡아보자. 눈이 잘 안 보이는 시조모께서 남편의 손과 팔, 얼굴을 더듬거렸어요. 너 혹시 살 빠졌니? 건강 챙겨야 한다. 너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그러더니 손자 손을 꼭 잡고는
머뭇머뭇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너 혹시 너희 엄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지? 남편이 아무 대답하지 않자 조모가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야 했어.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말고. 너 혹시 네 새엄마가 너 버리려고 한 건 기억하니? 순간 저도 남편도 흠칫 굳었죠. 설마 이런 내용을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엄마가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 그 뒤로도 너 키우기 싫다고 나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 내가 따끔하게 일러보냈다. 그런데 이상하지? 너 다 크고 나니까 그런 말이 없어. 너 성인 될 때까지 주구장창 와서 네 욕만 하던 년이. 남편은 자신을 길러준 새엄마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옆에서 봐온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가식이었고 남편이 미성년자 시절 내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말이 없었나 의아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분명 얼굴 마주치는 건 똑같은데 성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남편은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조모 말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었으니 남편보다는 충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곁에서 조용히 남편을 토닥여줬어요. 시조모와 면회를 끝나고 시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시부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이 한 일은 시모가 언제 병원에 왔었는지였어요. 생각보다 시부 병원에는 자주 왔더군요. 시부가 입원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는데 1, 2주마다 꼬박꼬박 왔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남편이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시부 말을 들어보니 그건 또 아니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혹시 어머니가 자주 찾으셨어요? 자주 찾아왔다 마다 아주 올 때마다 귀찮아 죽겠다. 너 혹시 네 어머니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시부의 갑작스러운 말은 시모와 정반대였죠. 남편이 갸웃하더니 시부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 엄마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네가 요새 서운하게 대한 건지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관심을 안 줘서 그런 건가? 자꾸 자기를 보험금 수령자로 해달라, 집은 딸한테 주라며 나한테 요구를 하잖아. 요새 네 동생이 너희 엄마 모시고 있다던데 어머니 잘 들여다보고 신경도 쓰고 그래라. 네가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고 딸밖에 없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 네 동생 앞으로 돌려달라는데 네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냐. 이제 너도 엄마 알아서 챙겨드리고 그래. 보험금 수신인을 바꿔달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동생은 별말 없었어요? 너희 할머니 돌보는 것도 네 여동생이 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것 때문에 매달 돈 필요하다고 해서 돈 좀 주고 있어. 50만 원씩. 저와 남편은 순간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모 병원에 넣어두고 돌봐주지도 않던 신우가 돈까지 받아갔다는 이야기에 남편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조모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본래 주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데 주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남편에게 매번 전화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챙겨달라고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시무마저 우리에게 넘기고 자기는 아무런 노력 없이 돈만 챙겨가고 있었으니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이 상상도 되지 않더군요. 시부 옆에서 수발들면서 시부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시모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요. 사실 시댁 재산권은 전부 시부에게 있거든요. 여태껏 아무것도 안 주고 틀어지고 있으니 시모가 안달이 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시모에게 따지더군요. 어머니, 혹시 제 결혼 반대한 거 제가 드리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모가 웃더군요. 남편은 그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듣고 오는 길이에요. 저 성인 될 때까지 저 키우기 싫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릴 때는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했다던데 사실인가요? 너 설마 그 늙은 노인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옛날 일이야. 나도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보험금 수령인 바꿔달라. 동생한테 유산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개수작 부리신 거예요? 고아원 갖다 버리라고 할만하네요. 어릴 때 갖다 버렸으면 아버지 보험금이며 유산 다 어머니랑 동생 나눠 가지는 건데 안 그래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내가 여태껏 너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 젊어서는 너랑 딸 뒤치다꺼리 해야 했고 늙어서는 할머니랑 네 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했어. 그리고 내가 네 엄마고 내 남편 본처인데 당연히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죠. 어머니가 진짜로 그런 일들을 했으면 당연히 모든 걸 받을만 하죠.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건 저인데 동생이 모시고 있다고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에 가본 적은 언제예요? 반년도 넘게 가보지도 않았던데 그거 아버지도 알고 있긴 해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반년 넘게 와보지도 않고 여태껏 그런 명목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가셨어요? 내가 받아가긴 뭘 받아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 그리고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여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남편은 시모 말을 무시한 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앞으로 어머니 네가 모셔. 난 모실 생각 없으니까 당장 와서 데리고 가.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1억이야? 오빠가 봐주기로 했잖아. 왜 말을 바꿔? 그리고 엄마가 무슨 짐이야? 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럼 네가 애초에 데려가던가. 왜 나한테 맡겼어? 너희 엄마잖아. 나도 키워준 은혜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을 꼬박 들였어. 그리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너한테 전화한 적 있어? 나한테 전화 와서 다 해먹었지. 갑자기 왜 이래? 오빠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가 오빠 키워준 은혜는 생각도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가면서 오빠를 키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없었으면 오빠도 엄마 없이 불쌍하게 자랐을 거면서 이제 와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 줬잖아. 내가 벌어서 매달 용돈 줬잖아. 20년을 처먹었으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으면 애초에 아버지랑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딸, 너희 오빠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희 할머니 전화 받고 와서는 나를 돈이나 탐하는 여자로 몰아가는데 미쳐버리겠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왜 애 있는 남자랑 결혼했나 몰라. 다리도 지금 덜 붙었는데 나 쫓아내려고 난리가 났어. 네가 어떻게 좀 해줘. 오빠, 이러면 나도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르라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너 할머니 모시겠다고 해놓고 요양원 처박아 놓고 반년 동안 가보지도 않고 필요하다는 물품 넣어주지도 않은 거 내가 다 말할게. 그럼 되겠네. 남편 말에 신우가 입을 딱 닫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 대꾸할 말이 있을 리가 없죠. 뭐가 됐든 난 절대로 엄마 안 모셔. 부양 안 할 거야.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이 절대로 어머니 수발은 안 든다네요. 근데 어쩌죠? 이제 저도 당신 자식 아닌데. 친자가 아니니까 부양 의무는 없는 거 맞죠? 친자식한테 부양하라고 하세요. 남편은 그 길로 시모를 강제로 끌어내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신우 집 앞에 시모와 시모가 가지고 온 짐을 덜렁 내려놨죠.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부모를 노상에 두고 가는 놈이 어딨어? 두고 봐라.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누가 부모예요? 자식 버리려던 계모 주제에 부모? 웃기고 있네.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연락을 싹 다 무시하고 시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시부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시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아 시모를 불러냈어요. 시모는 억울한 표정 한껏 지으며 신우와 들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요? 당신 없다고 저 녀석이 나를 얼마나 홀대하던지. 뼈가 다 붙지도 않았는데 저를 강제로 쫓아내더라니까요. 당신 딸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딸이 수발 다 든다고 했잖아. 그제야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입술을 꽉 닫더군요. 그래놓고 나한테는 아들 녀석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놓고 어떻게 반년 동안 병문안을 안 가볼 수가 있어? 며느리잖아. 그러라고 돈도 줬잖아. 나한테 오는 길에 어머니 뵙고 왔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그래놓고 뭐? 보험금 수령인을 당신 앞으로 해달라고?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한테? 여보, 제가 하는 이야기 믿지 마요. 그거 다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이간질은 무슨?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직접 알아봤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병원에 입원하면서 딱 한 가지 부탁했어. 어머니 잘 좀 모셔달라고. 그런데 보라는 어머니는 안 보고 나한테 찾아와서 돈 뜯을 생각만 해? 아버지, 어머니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안 되겠지. 네 엄마처럼 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 내버려 뒀잖아. 도대체가 내가 입원한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신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주민등록 말소 신청할 테니까. 여보, 아버지! 나 부르지 마라. 가만 보니 우리 아들 결혼 계속 미룬 것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나하고 말할 때는 빨리 장가 보내야 한다더니 장가 간다는 애한테 못 가게 막은 거 아들 돈 때문이지?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당신한테 돈 주고 내가 당신 고생한다고 생활비조로 돈 주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결국 시부의 불호령에 시모와 신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부는 시모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렸어요. 두 사람은 재혼인데다가 등본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가정이 좀 단순했죠. 이혼도 필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모가 몇 달 있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튈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 쪽이 아닌 시모 쪽에서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결혼하고 시부가 곧 죽을 것처럼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 그제서야 재산을 챙길 생각으로 중간에서 날조하고 다닌 거였죠. 자기들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한 거고요. 참 대담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렇게 시모가 주민등록지도 없이 붕 떠버렸어요. 그러자 시모와 신우가 매일같이 시부에게 찾아가 눈물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이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민등록만이라도 당신 앞으로 해줘요. 네? 잘못을 빌지 않고 자기 불쌍한 것만 내세운 꼴을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싶었죠. 내가 미쳤어? 여태껏 우리 집 재산 갉아먹고 있던 인간들한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 내가 당신한테 여태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을 불효자로 몰아서 나랑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어? 그러고 나서는 내 재산 다 당신 딸이랑 나눠 가질 생각이었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딸, 너도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봐. 엄마 그러면 네 밑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난 이렇게 혼자서는 못 살아. 넌 진짜 내 딸이잖니. 그렇게 엄마를 소중히 생각하던 신우도 수발 들라는 말 앞에서는 신중해지더군요. 신우 대답이 웃겼어요. 엄마, 딸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을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
그리고 나 이제부터 할머니 요양원에 자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내치지 마세요. 네? 엄마는 남이지만 저는 아빠 핏줄이잖아요. 자기 살 길 찾을 거라고 제 어미를 발판으로 삼는 것도 참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긴 했죠. 결국 그 둘의 눈물 나는 총극을 감상한 시부는 완전 열이 끝까지 받아버려 두 사람 눈앞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버렸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가 그 돈 없어도 나한테 들러붙나 보자. 내가 가진 재산 전부 우리 아들한테 증여할 거야. 내 집도 내 재산도 싹 다 아들한테 증여하고 나와 내 어머니 죽을 때까지 모시라고 할 거다. 이제 됐어? 시부의 폭탄 선언에 시모가 더 큰 고함 소리로 울었어요. 여보,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당신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내 아들 그저 네 돈주머니로 생각한 주제에 내가 어머니한테 그 말 듣고 기도 안 차서 내 아들을 네가 뭔데 고아원에 넣어라 마라 해. 당신이 뭔데?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덜 줬어? 생활비에 당신 용돈까지 돈 넣어줬는데 왜 내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그리고 당신 내 아들 키우면서 딸애보다 더 잘해준 적이 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매번 당신은 딸만 감싸 돌았지. 커서 이젠 좀 괜찮아졌나 싶었더니 네 딸만 자식이고 내 아들은 자식도 아니야? 내가 네 딸년 신경 써줬으면 너도 내 아들 힘들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늙은 할망구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지만 그 뒤에는 괜찮았다고요. 돈 주니까 괜찮았겠지. 내 말 틀렸어? 양심을 좀 챙겨. 결국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시부의 호통에 쭈그러졌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신우는 시모가 데려온 딸이었고 남편은 시부가 데려온 아들이었더군요. 나이 차가 좀 있어서 제가 후 시모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도 이어지지 않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신우는 그 사실도 몰랐는지 자기가 시부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더 놀랐어요. 솔직히 시부가 딸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 격없고 잘해줬기에 핏줄이 아니라는 건 예상도 못했었어요.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모와 신우는 그 뒤로 감쪽같이 모습을 감췄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모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이요. 연세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짧은 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에게 쫓겨나서 갈 곳 없으니 신우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수발 안 들겠다며 버티던 신우가 한 가지 조건으로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줬대요. 월세를 받겠다고 했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거 다 시모가 벌어서 쓰라고 했다네요. 결국 시모는 늙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여기저기 돈 벌러 해본 적도 없던 농사일에 굳은 일까지 했다고 해요. 열심히 신우의 빨대가 되어 돈 벌어다 줬는데 결국 얻은 건 치매뿐이었죠. 참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아들 장가도 못 가게 하고 빨대 꽂으려 했던 시모나 그런 늙은 시모에게 빨대 꽂아서 치매에 걸리게 만든 신우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데 참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시모와 신우가 양보하고 조금씩 물러섰다면 상황은 이런 식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떡을 하나 받으면 떡 한 봉지로 갚는 사람이요. 시모가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시모는 이 모든 사태가 시조모의 말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시모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제일 강하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안아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물며 친정에서 아기용품이 선물로 수두룩하게 흘러들어올 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정말 강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뒤에 알게 된 그 이야기에 더 화가 났던 거고요. 만약 시모가 남편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았더라도 남편은 시모의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신우도 마찬가지죠.
신우가 조금만 덜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남편은 신우를 친동생으로 여기며 무엇이든 해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 뒤통수를 치려고 했으니 사실 남편이 동생 결혼할 때 대비해서 적금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번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동생이랑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만 봐도 인연 끊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무는 딸한테 시달려 등골 빠지게 일하다 치매나 걸리고 딸은 시무한테 빨대 꽂으려다 더 큰 짐을 얻게 됐으니 자기가 뿌린 대로 고스란히 걷어들인 거였죠. 어쨌든 이제라도 그 무시무시한 모녀들과 인연을 끊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 잘 만나도 시댁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일이더라고요. 남편은 좀 침울해 보였지만 지금은 더 개운한 모습이고요. 시부와 시조모는 저희가 자주 들리고 외박해서 집에 자주 모시니 예전보다 더 좋아하세요. 지금까지가 제 사연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의견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동서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 말의 뜻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본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과의 대립 같은 건 피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당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화가 날 정도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당한 황당한 일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저는 결혼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시댁과 트러블이 생긴 건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도련님은 당시 젊은 사장으로 창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런 도련님과 결혼하게 된 제 동서가 저보다 2살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살짝 걱정이 됐어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터라 걱정이 됐죠. 그리고 그런 우려는 도련님의 상견례에서 드러났죠. 상견례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동서가 제 뒤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회에서는 더 연장자고 경험이 많은 어른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는 마세요. 존댓말 쓰면서 존중은 해줄 테니 그 정도에서 서로 선을 지키자고요. 정말 당당하게 저에게 선을 지키자는 동서를 보며 속으로 많이 당황했어요. 누가 보면 이래라 저래라 이미 시킨 줄 알겠더라고요. 얼굴 본 것도 처음인데 초면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 우려가 현실이 되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이라뇨? 몰라요? 적당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명절에 일할 때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고 저한테 딴지도 걸지 말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어린 사람이 제 손윗동서가 될 줄 알았겠어요? 나이 어린 사람을 어른으로 모셔야 하는 제 입장도 생각해줘야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견례만 했을 뿐인데 이 정도로 견제하는 거면 결혼하고 나서는 내 말은 개똥으로도 안 듣겠구나 하고요. 이때 제 대답이 뭔지 궁금하세요? 제가 먼저 선을 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동서께서도 선을 안 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서로가 선을 지키면 얼굴 붉힐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제가 선을 넘는 걸 경계했지만
저는 그쪽이 선을 넘는 걸 더 걱정했어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건 상대방인 동서였으니까요. 그러자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마음이 잘 맞아서 좋네요. 그 말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화장실을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참 황당하고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저 사람을 앞으로 내내 봐야 할 걸 생각하니 말이죠. 그렇게 도련님은 무사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의 명절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서로 선을 잘 지키고 있어서인지 제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저를 견제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이 틀어지더군요. 그것은 우리 아들이 3살이 될 무렵에 설날에 일어났어요. 설이 되면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리잖아요. 저희는 양가에 각각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설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동서가 묻더라고요. 형님, 이번 설에 용돈은 얼마 하시기로 했어요? 저희는 50만 원 드리려고 해요. 그 외에 과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하나씩 사서 드리고요. 그래요? 그럼 저희도 50만 원 해야겠네요. 설날에 봐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설 연휴에 시댁에 갔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모가 제게만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동서가 늦어서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시모와 수다나 떨면서 일은 저한테만 다 시키더군요. 아무리 제가 둥글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여기 와서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좀 도와줄래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면서 쉬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혼자 하면 아무래도 저녁까지 준비를 다 못 끝낼 것 같거든요. 최대한 돌려 말했어요. 명절이고 어른들 있는 데서 큰 소리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도 태연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신 움직인 건 시모였어요. 아무리 아랫동서래도 너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시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기서 왜 시모가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당연히... 너 설마 네가 먼저 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새로 들어온 동서한테 텃세 부리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텃세 용납 못한다.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당당하게 이래라 저래라 일을 시켜? 어머님, 그게 아니라 동서는 오늘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일 많이 하고 있다고 화내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너는 그게 문제야. 네 동서가 명절이라고 돈을 100만 원 줬다. 이렇게나 시댁을 위하는 동서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생각해봐라. 돈을 많이 준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니? 돈을 적게 준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니? 결국은 돈 때문이었어요. 시모가 동서 대신 나서서 제게 타박을 준 이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열이 받는 이유가 저는 아직 용돈을 드리지도 않았거든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명절 때마다 50만 원 준 걸 알고 있을 테고 이번에도 50만 원만 준비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와중에 동서가 100만 원을 가져왔으니 눈이 혹했겠죠. 솔직히 동서가 100을 내든 200을 내든 상관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 돈 액수에 휘둘려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모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정말 짜증났어요. 어머님, 설마 돈 때문에 동서를 감싸고 도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니? 너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동서가 그만큼 돈을 많이 냈다는 걸 알면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 게 아니라 네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만 많이 내면 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세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 내 말은 돈도 많이 냈고 나이도 많으니 네가 동서에게 뭐든 시킬 입장이 아니다 라는 말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참 말처럼 포장해서 말하더군요.
열받았지만 꾹 참았어요. 왜 참았는지 아세요? 다음번 명절부터는 시댁에 오지 않을 작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남편이 뭐라 하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제사상과 밥상을 차렸어요. 여전히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모와 둘이서 하하호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녁 시간에 밥을 먹는데 시모의 행동에 저는 또 열이 슬슬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밥을 먹는데 시모가 제 앞에는 나물 반찬만 놔두더니 동서와 도련님 앞에는 고기 반찬을 놔두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둘째 며느리 고생했다. 네 덕분에 이리 풍족한 명절을 보내는구나. 많이 먹거라. 이게 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덕이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계신 덕분에 잘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드린 용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곳에 놀러도 다니세요. 간드러지는 동서의 목소리에 행복해하는 시모를 보니 배알이 뒤틀리더군요. 음식 차별하는 게 제일 기분 더럽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음식조차 못 먹게 하는 걸 보니 열받아 결국 확 질러버렸어요. 저는 동서 앞에 놓인 산적을 들어서 저와 남편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자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예, 그걸 왜 그쪽으로 가져가? 제가 만들었는데 맛도 못 보나요? 그리고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포상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아서 제 몫은 제가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보란듯이 밥을 와구와구 흡입하기 시작했죠. 너 무슨 애가 교양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한 게 뭐가 없는데요? 아니, 그럼 여기 와서 부엌에 발 한 번 안 디디고 열심히 이빨이나 까던 동서는 뭘 한 게 있어서 고기 반찬 넙죽넙죽 갖다 바쳐요? 야, 동서 없었으면 그 고기들이 여기 있었겠어? 네가 맛이라도 본 건 다 동서 탓이야. 알아들어? 그 고기도 요리해줄 사람 없으면 다 썩어 빠지는 거 모르세요? 땀 흘려가며 몇 시간 동안 고생한 사람은 뒷전이고 그저 돈만 많이 낸 동서만 아끼시는 거 보니까 다음부터는 저도 돈 낼 테니까 사서 먹는 게 제일 낫겠네요. 오래 저것도 형님이라고 어디서 못된 맏며느리 행세야? 네가 맏며느리라도 맏며느리 같은 일을 했어야 칭찬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요리하는 것밖에 없는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그러니까 요리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저 하나한테 다 시켜먹지 마시고요. 열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다들 제가 화나서 감정을 식히러 간 거라고 생각한 듯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화는 이미 나 있었고 열받아서 제가 만든 음식 앞에 소금통을 들고 섰어요. 그리고 음식들 위로 소금을 완전 쏟아부어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탕도 열심히 쏟아부었어요. 열심히 제사 준비했는데 돌아온 게 이런 멸시라니. 해놓고 인정도 못 받을 거 왜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음식 싹 다 망쳐버렸죠. 그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용돈으로 드릴 돈 어디 있어? 여기. 남편이 돈이 든 봉투를 제게 줬어요. 저는 그걸 챙겨서 제 가방에 넣고 시댁 현관으로 갔어요. 시모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부랴부랴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 너 그 돈 우리한테 주려고 한 돈 아니냐? 그걸 왜 네가 갖고 가? 혼자서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제가 왜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려요? 맘 같아선 일당이라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저희가 어머님한테 드리려던 돈 일당으로 생각하고 제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동서에게 100만 원 받아서 저희가 주는 돈은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예, 너 아까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지금 시어머니를 핍박하는 거니? 세상 말세다 말세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딴 짓을 해?
요즘 세상에 바보로 사람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계실 줄 저도 상상 못했네요. 그리고 핍박은 제가 당했지 어머님이 당하신 건 아니죠. 앞으로는 동서랑 두 분이서 열심히 제사 준비하세요. 하하호호 즐겁게 담소 나누시면서 하시면 저 같은 며느리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매번 명절에 방문할 정도로 제가 비정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상인이라면 대놓고 용돈으로 차별하는 곳에 오고 싶은 마음 없을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렸는데 남편이 저를 뒤쫓아 나오더군요. 여보, 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 우리 집에서 왜 이런 짓을 벌이냐고. 이런 짓? 당신은 내가 무슨 취급당했는지 옆에서 뻔히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이 말해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랑 재수 씨한테 일방적으로 화를 냈잖아. 당신이 본 게 그게 다야? 그럼 그 밥상 위에 올라온 요리가 내가 다 만든 거라는 건 몰랐어? 알지, 알아. 그래도 좀만 참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쉬던 사람들이야. 나 혼자 제사 준비에 식사 준비 다 했다고. 그런데 뻔히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알면서 그걸 동서 앞에 놔주시는 거 못 봤냐고. 한 번은 참았어. 그런데 이건 너무 빈정상하잖아. 음식으로 어떻게 차별을 해? 이게 맞는 거야? 화를 안 낼 일이냐고. 그럼 당신이 돈을 좀 더 잘 벌지 그랬어.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내 말이 틀려. 돈도 못 벌면 일이라도 해야지. 솔직히 동생네가 돈 더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당신이 좀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돈 안 내? 그리고 집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남들 하는 만큼 다 내고 살아? 그리고 돈을 더 벌라니 나 박봉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 당신이 돈만 좀 더 잘 벌었어 봐. 그러면 우리도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까지 수모 당할 일도 없었겠지. 당신도 진짜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단단히 미쳤네. 됐어. 나 이제 시댁에 안 와. 당신이나 오던가 마음대로 해.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어요. 저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도련님네 사업하며 동서는 일도 안 하며 편하게 도련님 돈 쓰면서 생색은 다 내고 다녔거든요. 남편에게 너는 왜 그만큼 못 버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 생각해서 참았던 거예요. 솔직히 이날 제가 느낀 감정은 이 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였어요. 결국 남편과도 싸운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서가 전화를 했더군요. 형님, 도대체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저히 사람 먹을 수가 없잖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잘 됐네요. 앞으로는 음식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저한테 전화와서 뭐라 하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뒤로 진짜 명절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박봉의 쓸모없는 여자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을 때 이혼을 고려했지만 그때는 이미 뱃속에 둘째가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결심했죠. 딱 한 번만 더 저를 폭발하게 만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해버릴 거라고요. 2년간 시댁의 발길을 끊었더니 그제야 시모가 연락이 왔더군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테니 제사 지내러 오라고요. 무슨 조상님들 벨났지 어쩌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딱 봐도 동서의 요리 솜씨가 별로였던 모양이었어요. 시부모가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결국 동서까지 전화해서 미안했다고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3년째부터 명절에 다시 가게 됐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이때쯤에는 제게도 변수가 생겼거든요. 바로 이직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영양사로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시간은 그래도 규칙적인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박봉인의 어쩌네 하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워낙 잘 되는 음식점이라 사람들도 많고 단골도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다쳐서 요리를 더 이상 못할 상황이 됐어요. 낫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 사이에 괜찮은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쪽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애들 생각해서 시간이 좋은 영양사로 남을까 싶었는데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애들을 시댁에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이요. 어머니가 수익은 벌어들인 수입에 따라 나눈다고 하셨던 게 사실 가장 큰 이직 이유였어요. 워낙 잘 되던 가게인데다가 가족 병영으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 인당 돌아오는 수익이 꽤 높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부모님 가게 일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직을 하고 2달 정도 일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벌게 됐어요. 힘은 예전보다 더 들었지만 쌓이는 통장 잔고를 보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점점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남편도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부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잠깐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죠.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시간 내기 힘들어서 주말에 간다고 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오라면 올 것이지 무슨 주말이냐 하고 토를 달 법한 양반들이 무슨 일인지 너 좋을 대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 저도 일을 마치자마자 시댁으로 얼른 달려갔어요. 갔더니 시부모만 있는 게 아니었고 도련님과 동서, 남편까지 있더라고요. 도련님네도 와 계셨네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내 긴 말 안 하마. 네 시동생 얼마 전에 같이 일하던 동업자한테 사기당했어. 그놈이 아들이 벌어놓은 사업자금을 몽땅 다 들고 날랐다지 뭐니? 그래서 지금 파산 직전까지 왔어. 내 첫째한테 들어보니 네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며? 네가 우리 둘째 아들 거기서 일하도록 해줄 수 없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러냐? 자기 편할 때만 가족이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정말 안이 꽂고 열받았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련님이 제게 말하더군요. 형수, 제발 저 좀 살려줘요. 형한테 들어보니까 월급도 엄청 많이 번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면 도움도 되고 우리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솔직히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도련님, 제 밑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태껏 식당에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을 쓰는 것도 저희 쪽에는 큰 위험이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가 불쑥 저희 말하는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누가 형님 밑에서 일한대요? 그냥 일만 가르쳐주고 2호점 열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형님네가 저희 남편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도 싫고 그냥 돈 빌려주고 레시피만 알려주면 끝 아닌가요? 이 말은 그거였죠. 네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 너는 레시피랑 돈만 지원해주고 꺼져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지금 돈 빌리러 온 인간들이 이렇게 콧대를 세우고 기고만장한 꼴을 봐야 한다니. 결국 열받은 저는 더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했어요. 일하기 싫으면 2호점도 없어요. 본점에서 일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2호점을 열어요? 저희 가게는 2호점 열 생각도 없고요. 일도 배우기 싫고 2호점을 열고 싶고 그런 마음이라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바로 찾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 상황 좀 웃기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겠다니 보따리도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건져만 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지. 아직 덜 급한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용을 하자 시모가 저를 붙잡았어요. 넌 애가 왜 이렇게 인정이 없어? 얘네 불쌍한 거 안 보이니? 네가 도와주면 좋잖아. 돈 벌면 어차피 다 갚는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죠.
일 안 배우면 2호점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결국 그 뒤에 도련님이 찾아와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한 달간 배웠어요. 그리고 무슨 돈이 있었던 건지 2호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을 배워서 바로 2호점을 차려 나갔어요. 제 눈앞에서 사고만 치던 시동생이 나가서 저도 속은 편했는데 2호점에서 내내 사고만 치더군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장사에는 소질이 있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음식점이다 보니 위생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려고 매번 제가 시동생 가게에 들렀어야 했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와중에도 시부모의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지고지순하더군요. 도련님네가 새로 가게를 오픈해서 나가고 얼마 안 지나서 시댁 친척 중에 칠순잔치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오는데 친척들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유, 그 집은 좋겠어요. 그런 복덩어리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고 얼마 전에 사기당한 둘째도 걷어줬다면서 며느리 참 잘 들였다니까. 고모님이 제 칭찬을 하고 계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웃음을 띠며 시모 뒤로 가 얼른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시모가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더군요. 걔가 복덩이요? 당치도 않아요. 복덩이는 여기 우리 둘째 며느리지. 자기 남편 사기당해도 얼마나 내조를 열심히 하는지. 게다가 첫째 며느리하고는 달라서 그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시댁에 용돈도 붙여주는 참 착한 며느리예요. 그 이야기에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일하느라 바쁜데도 동서는 일도 돕지도 않고 도련님 사업할 때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도련님이 바쁜 일정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만 잠시 나와서 가게를 봐줄 뿐이었고요. 그런 둘째 며느리가 제 자식 돈으로 효도 생색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심히 칭찬 중이었어요. 그걸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집안에서 정말 떨어져 나올 일은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제가 영양사에서 자영업자로 직업을 전환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살, 8살 애들을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쯤 맡겼는데 애들이 점점 시댁에 가길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 나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을에 있는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랑 붙어있고 싶은 마음에 저러는구나 하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뜬금없는 말을 첫째가 하더군요. 할머니랑 숙모는 지원이만 예뻐하고 우리는 매번 혼낸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를 왜 혼내신단 말이니? 지원이는 동선의 아들이었어요. 이때는 동서가 자기 아들도 시댁에 맡겨놨나 보다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의 말에 혈압이 확 오르더군요. 할머니가 지원이한테만 맛있는 거 주고 우리는 맛있는 거 먹지도 말래. 그리고 지원이가 우리가 가져간 장난감 뺏어갔는데 숙모가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못됐다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 댁에 안 가면 안 돼? 나는 진짜로 가기 싫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인내심이 뚝 끊어지더군요. 먹는 걸로 장난치던 그 버릇이 이번에는 우리 애들에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저는 흥분한 채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러니 끝도 없이 시모와 동서가 한 짓이 아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더군요. 동서의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면서 우리 애들은 무슨 일이 있든 혼을 냈다고 했어요. 과자를 사와도 우리 애들한테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대요.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은 모두 지원이 거라고 하는 말에 진짜 눈을 질끈 감았네요. 손주들이라면 본인 핏줄이니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작 몇 달 만에, 그것도 학원 하원하고 그 짧은 2-3시간 동안 애들을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걸 제 귀로 직접 들으니
분노가 멈추지 않았어요. 동서와 도련님 파산하고 물에서 건져 올려준 사람이 저와 저희 부모님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도와준 은인의 자식들한테 저딴 식으로 대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열받아서 시모와 동서에게 직접 이야기하려다가 일을 마치고 온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당신 애들 이야기 들었어? 어머님이 동선의 애만 예뻐하시면서 우리 애들하고 차별하신다는 말. 그래서 지금 애들 싸움에 끼는 어른이 되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애들 싸움이야. 엄연히 차별을 받았잖아. 애들이 상처를 받았고. 애들이 엄청 큰 잘못을 해서 혼나는 거라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지. 근데 보라고 애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잘못했다 한들 먹는 걸로 차별하는 게 어딨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나한테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애들한테까지 이러시네. 당신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 좀 드려. 애 맡겨놓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라고? 당신이 바빠서 애 맡긴 거잖아. 그러면 신경을 꺼. 그리고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 못하니까 애들이 적골 당하는 거지. 재수씨처럼 나긋나긋하게 좀 굴어봐. 사람을 이렇게 달달 볶지 말고. 당신 지금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당한다는 말 그거 진심으로 한 말이야? 내가 바빠서 애 맡긴 것도 다 내 탓이라고 이 미친놈아. 박봉이라면서 나더러 돈 좀 많이 벌라고 한 게 당신이야. 어디서 책임전가야?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이번에는 뭐? 내가 나긋나긋하지를 못해서 우리 애들이 차별당한다고? 그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소리야? 지금 당장 화내고 뭐라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한마디 하는데 당신 요새 이상해. 돈 많이 번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우리한테 당신 잣대 들이대는 것 같은데 그거 그만하라고. 매번 돈 번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 행사에도 빠지고 애들도 제대로 안 보고. 그게 엄마냐? 그게 며느리냐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이번에 새로 이사한 것도 집안에 새로운 가전 다 들인 것도 다 내 덕분 아니야? 그런데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네가 처먹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당신이 그딴 이야기를 한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바닥으로 생각하는지 몰랐네. 알았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혼하자. 왜 살아? 동서처럼 나긋나긋하고 일 안 하고 집에서 돈만 축내며 남편 돈으로 생색내는 예쁜 장식품 같은 여자나 구해서 살아. 나처럼 악착같이 돈만 버는 여자 때려치우고. 나도 너 같은 놈 때려치우고 딴 남자 찾을 테니까. 박봉이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에라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보. 저를 잡는 남편놈 손을 뿌리치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간 제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우리 애들을 혼냈다는 걸 듣고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내일 가게에 있냐고 물었죠.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2주에 한 번씩 보내주는데 가져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내일은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와이프한테 가게를 맡겨놓을 거라고 모레에 직접 본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도련님 없을 때 이야기하면 둘 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대화가 잘 통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점심에 동서가 일하고 있다던 도련님네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게 안에서 만나고 있더군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했던 게 팔짱도 끼고 서로 허리에 손도 두르고 여하간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동서와 이야기하겠다는 애초의 목적도 있고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좋은 약점 하나 잡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녹화할 수 있었던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언제 터뜨릴까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시댁으로 오라더군요. 시댁에 갔더니 남편 놈이 아주 당당하게 이혼 이야기 하자고 하더라고요. 모든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동서가 제일 웃겼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애들 말만 믿고 저희한테 이러시는 건 너무하죠. 저희라고 좋아서 애들 혼냈겠어요? 애들이 혼날 짓을 해서 혼냈는데. 혼낸 것도 화가 나긴 하는데 음식 가지고 차별했다는 것 때문에 더 열받았거든요. 우리 애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이혼 번복 안 해요. 그렇다네요, 아주버님. 그러면 형님이 원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도 이쪽에 줘야 하는 거 알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위자료? 재산 분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명목으로 이혼하는 줄 알아요? 당신들 시댁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남편 놈은 그 사이에서 아무 도움 없이 나한테 성질만 내서 그렇고, 음식으로 차별하고 용돈 적게 줬다고 일 부려먹고, 사람을 인간으로 대해줬으면 이혼을 할 리가 있겠어? 형수님, 형님이 어찌됐건 저는 두 분이 이혼을 했다고 저희 가게 차별하는 건 가만둘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가게 걱정 말고 와이프나 걱정하지 그래요. 그렇게 끼고 돌며 사랑하는 도련님네 와이프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정말로 그 집 애들이 누구씨인지 알게 뭐야. 뜬금없이 떨어진 폭탄에 시댁이 한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즐기며 그 속에 전혀 고요하지 못한 동서의 얼굴을 보며 핸드폰을 열어 동영상부터 켜줬어요. 도련님 약속 있다고 가게 동서한테 맡겼죠? 보세요. 거기서 낯선 남자랑 둘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시동생이 제 폰을 들고 가서 요리조리 화면을 확대해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분노로 터질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 사기꾼하고 같이 있어? 사기꾼? 갑자기 등장한 단어에 저도 당황한 찰나 동서가 그 자리에서 시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 미쳤어? 어떻게 우리 회사 망하게 한 사기꾼 놈이랑 붙어먹어? 알고 보니 동서의 상간남이 시동생 회사를 말아먹은 시동생의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사람이었더군요. 동서도 참 지고지순하더군요. 남편 회사 망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힘든 상황에 사업 망하게 한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니. 아마 그 남자 쪽에서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이 여전히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더 배신감을 느낀 사람은 시모였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한 놈이랑 붙어먹었어? 너도 저 사기꾼이 아들 사업 망하게 하도록 도와줬지? 내가 아들 사업에 투자한 돈만 해도 얼만데 그 돈이 지금 이 집 담보로 여전히 대출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내 돈을 다 날려먹게 만들 수가 있어? 자그마치 1억이다 1억. 그 돈을 날려먹은 게 다 니년 탓이라고?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놔. 그렇게 동서를 애지중지하던 시모가 동서에게 년이라는 말까지 해가며 옷을 붙들고 난리를 쳤어요. 시모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동서의 얼굴은 평소에 그 완벽하고 채초롬한 모습 따위는 사라지고 없었죠. 어머니, 설마 동생한테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동생 왜 있는 거 다 동생한테 퍼주지 못해 안달이세요? 여태껏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동생한테 털어줬으면 됐지. 설마 매달 돈 달라고 하신 거 이 담보대출 이자 때문에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 설마 이번 동생 가게에도 돈 대주신 거 아니죠? 야, 너 말해봐. 엄마한테도 돈 받았어? 나한테 2천만 원 빌려갔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죠. 그때 2호점 연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는데 남편이 몰래 동생에게 돈을 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참
저 몰래 많이들 시동생과 동서를 도와줬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열이 받아서 또 분노해서 난리가 났죠. 동서의 불륜 동영상 하나로 집안이 연쇄적으로 난리가 난 걸 보니 속으로 참 웃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니 탓 내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용돈 잘 주는 며느리에서 순식간에 죽일년이 된 동서를 보며 저도 그제야 마음의 응어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서로 탓만 하는 사람들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소송할 거고 위자료는 아마 당신이랑 당신 집안에서 전부 내야 할 거야. 우리 쪽 변호사는 상당히 자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럼 앞으로 연락하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렇게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생이 운영하던 저희 가게 2호점도 망해버렸어요. 사업한다는 인간이 개인사를 가게 운영하는 데까지 끌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고객들 다 떨어져 나가고 폐업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남편이 지원해줬다는 2천만 원도 훅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그때 돼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저를 찾는 전화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 없으니 변호사 통해서 말하라고 했고요. 나중에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보고 있으려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자격지심 때문이었대요. 제가 영양사로 일할 때는 자기보다 돈 덜 벌어서 무슨 일이든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저한테 뭐든 그렇게 화를 내고 싶었다네요. 근데 참 웃긴 게 그냥 우리끼리 잘 지냈으면 제가 버는 돈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꼴랑 자존심 하나 세워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해야 돼서 살고 있던 집 저한테 넘기고 월세 들어갔다잖아요. 그 집 자체가 저희 반반 내고 들어간 집이라 다 정산하고 나니 남은 건 없던 거죠. 그런데도 시모가 장남인 자신이 아니라 동생만 챙겼던 걸 알고 나서는 시댁으로 들어갈 생각도 안 하더군요. 혼자 살 거라네요. 부모 부양할 생각조차 없다고 그렇게 시댁과 영 끊고 지낸대요. 시동생은 동서를 용서하고 같이 살아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동서는 이혼하고 싶어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혼을 안 하고 여전히 같이 살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웃겼는데 동서가 그 불륜남한테 버림받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져 시동생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했다네요. 자기도 비빌 언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륜남이 시동생에게 붙잡히면서 일이 복잡해진 거죠. 불륜남이 자기 혼자 죽기는 싫었는지 동서가 사업 망하도록 도와줬다면서 돈 빼돌릴 때 도움 줘서 그만큼 가져갈 수 있었던 거라며 다시 폭탄 하나 터뜨린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 듣고 시동생이 열받아서 내치려고 했는데 동서가 빌고 빌어서 결국 같이 산다고 해요. 그치만 돈도 다 잃고 가게마저 폐업되고 나서는 갈 곳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낸다는데 아주 노비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저는 제 인생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혼 후 그 집 팔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근처 좋은 상가 건물로 가게를 확장 이전하기로 했어요. 집 판 돈 다 넣었어요. 그리고 1층은 가게, 2층은 저희 집, 3층은 부모님 집으로 해서 3층짜리 근생 건물을 샀어요. 2층에 집이 있으니 애들을 따로 봐줄 사람은 찾지 않아도 되고 조용할 때마다 올라가서 확인만 하면 되니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애들도 할머니 댁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것보다 지금 집을 더 좋아하고요. 그렇게 몇 달쯤 뒤였을까요? 제가 시모와 동서를 마주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가게 청소하고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온 참이었고 두 사람은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시모의 짐을 모조리 들고 낑낑거리는 표정으로 시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 사람들 지나가면 들어가야겠다 싶었어요. 괜히 마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희 가게 앞에 멈춰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혀를 차고 말했어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왜 네가 우리 집에 들러붙어 있어? 식충이 같은 인간아. 아우 속상해. 첫째 며느리가 우리 집에 남아 있었으면 저 친정 돈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 네가 나를 돈으로 꼬드겨서 그런 거지. 시모의 뾰족한 화살이 동서를 향해 쏘아졌어요. 동서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듯 입을 삐죽했지만 아무 대답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아들 새끼 망하게 할 때부터 네가 우리 집 화근이라는 걸 알아야 했어.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 집에 빌부터 살 게 아니라 일자리라도 알아봐서 내 돈이라도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매번 네 서방한테 힘든 일 다 시키고 그 돈으로 펑펑 돈이나 쓰고 네가 인간이야? 결국 소리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밖으로 얼굴을 내보이자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섰어요. 저희 가게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잖아요. 남의 가게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빨리 지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신들 제가 그쪽 집에 다시 돌아갈 일도 없고 이 가게가 그쪽 집안 것이 될 일도 없으니까요. 제가 등장하자 시모 얼굴이 반가운 빛을 띠더군요. 이혼 전에는 볼 때마다 마땅찮은 표정만 짓더니 사람 마음 참 간사해요. 가게 잘 되는 걸 보면 볼 때마다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나 봅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갈 생각 따위 전혀 없지만요. 어머 얘, 너 있었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 우리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지? 우리도 요즘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란다. 네가 마음을 조금만 써서 우리랑 손주들 만나게 해주면. 이번에도 동선의 아들하고 비교하면서 차별하실 건가요? 죄송한데 애들 차별하셨으면서 우리 애들 왜 궁금해하세요? 차별이라니. 그건 다 네 동서가 시켜서 한 일이야. 아니었으면 내가 내 핏줄 싫어할 일 없잖니. 요즘에 지원이 그곳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 몰라. 그런 눈치도 없는 애보다 너희 애들이 훨씬 낫지. 그러니 너도 이만 오해를 풀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저와는 달리 누군가는 시모의 이야기에 기분이 퍽 나빠진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누가 시켰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애 놔두고 그렇게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여태껏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혼해서 이제 가족도 아닌 사람 앞에서 저를 이렇게 구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 감히 눈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노려봐? 네가 지금 나한테 눈 크게 뜨고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 꼴을 좀 봐라. 네가 우리 아들 두고 그런 미친 짓을 저질러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 아니냐? 그게 왜 제 탓인데요? 어머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지. 저도 이런 짓 못 해먹겠어요. 아무리 잘못했었어도 그렇지. 용서해줬으면 이렇게 부려먹지는 말아야죠. 동서는 그 상태 그대로 짐을 다 팽개치고는 씩씩거리며 가버리더군요. 제가 아휴, 봐라. 지금 집안이 이 모양이야. 역시 맏며느리가 없으니 기강이 안 사네. 어쨌든 나중에 애들 데리고 한번 오거라. 응? 무슨 착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은 그쪽 집에 안 가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댁 안 가서 너무 좋대요. 할머니한테 차별받아서 정말 기분 나빴는데 여기서는 그런 차별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마세요. 애들 차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말에 시모가 얼굴이 올그락 푸르락 하더니 결국 아무 말 못하고 땅에 떨어진 짐을 주워서 어그적 집으로 걸어가더군요. 결국 돈으로 저울질하다가 두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둘째 아들이 돈 잘 버는 것 같아서 거기 돈 쏟아부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남에게 버림까지 받았네요. 덕분에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저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어찌됐든 시댁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는 최악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동서는 이때 저와 마주치고 심호와 언쟁을 벌인 다음에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 모양이었어요. 제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은 걸 확인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전히 저는 아이들 둘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열심히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고 좋은 인연만 만들면서 잘 살아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ireman,